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정래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판거래 파문 형사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와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차성한 판사의 법관이 법을 안 지키면 누구를 단죄할 수 있겠냐며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직격탄까지 이번 주 숨가빴던 법원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과 심층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좀처럼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오늘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000명 넘는 변호사들이 동참한 변호사 시국 선언. 어떤 내용인지 시국 선언 발표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법농단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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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판사들의 의견과 판단을 구하는 변호사들이 법원을 규탄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변호사들은 먼저 이번 재판거래 파문이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닌 사법농단, 나아가 재판불신이라는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사법부의 필요와 정해진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재판, 어느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KTX 근로자 복직 사건, 쌍용차 노동자 해고 사건, 전교조 법의 노조 사건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였겠습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법불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이 내놓은 대책은 일선 법원 판사회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문건을 정부 공개하라는 것,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문제 판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소수자들, 약자들의 인권을 거래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망각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변호사들은 대법원 앞까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검찰이 나서서 강제 수사를 하고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오늘 시국선언에 동참한 변호사들은 재판거래 파문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과 수습책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되고 있어 이제는 결코 법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의 인식입니다. 의혹 문건 전부 공개와 형사 고발, 법원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 고발이나 수사 촉구를 하진 않겠다. 어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론을 요약하면 저렇게 압축되는데요. 일견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대법관 12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종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판사회의 결론의 함의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10시간의 경론 끝에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저녁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일단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 판사들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의문 내용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에 의한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형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의 말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 수사협조나 수사촉구 같은 문구도 넣지 않고 뺐습니다. 이 시대는 친고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친고죄나 뭐 직고발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미 시민단체 등에 의해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예정된 만큼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법원 차원의 고발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판단입니다. 명시적으로 직접 수사 촉구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정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관계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어떻게 말합니까? 수사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라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도와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되긴 했지만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의견 표명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이제 대법원장께서 이제 입장 밝히신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저희 입장 아직 내기는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긴급 또 대법관 회의도 한다고 하고 하니까 하시고 끝나고 나면 본인이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 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오늘 오후 대법관 12명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선 최종 선택에 상당 부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사법부 자체 해결 그리고 검찰 고발과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 파문 수습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판사가 법대로 안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법대로 살라며 법 위반을 단죄할 자격이 있을까? 수사는 필요하지만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어제 결정에 차성한 판사가 날린 직격탄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형사 고발은 정무적 판단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공무원의 의무라는 차성한 판사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 걸까요?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차성한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이 법원 고발이 없다고 수사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직무상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됨에도 누구도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말로 글은 시작합니다. 차성한 판사가 말한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는 형소법 제234조 고발조항 2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엔 범죄 혐의를 인지했을 때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자 강제 조항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인지한 법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 차성한 판사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차성한 판사는 설사 법원장 회의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반대하더라도 대법원장이라면 법관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법대로 결정해야 한다. 수사 필요성에 거의 다들 공감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 의무를 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뭐가 직무유기인가? 라고 몸담고 있는 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차성한 판사 주장대로 재판거래 파문의 경우 당연 고발 사항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차 판사의 말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차성한 판사는 또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특정 사안을 고발할 경우 재판과 법관 독립이 침해된다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사료되는 때는 혐의가 있는 걸로 의심할 정도면 충분하지 형사재판처럼 범죄가 행해졌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정적인 게 아닌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범죄가 소명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일련의 정황을 봤을 때 이러한 범죄 행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차성한 판사는 대법원장 고발 시 재판할 때 눈치 안 볼 수 없고 그래서 재판 독립 침해라는 법관 관료와의 자기 고백을 당당히 하며 재판 맡을 동료 판사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서슴없이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판사들의 회의에 어울리는 모습인가? 그 결론은 또 얼마나 정무적이고 타협적인가? 법원장 간담회의 의견 수렴 내용과 논리 구조가 참 닮았다는 것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참관한 차성한 판사의 자기 고백이자 지적입니다. 차성한 판사는 다만 형사처벌 문구라도 넣어 수사 필요성이라도 남겨놓으려고 노력했다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선언문을 일정 부분 평가했습니다.
차성환 판사는 페이스북 글 말미에 다만 저와 생각이 다르고 저는 제 길을 가야 할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차성환 판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장이 법원을 고발을 못하겠다면 법관 사찰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는 또 여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소식으로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인데요. 관련 내용을 로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선거사범 수사인데요. 로 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이번 6.13 지방선거 전체 입건 선거사범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대검공안부가 오늘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전체 선거사범 규모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총 2,113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구속, 기소 17명을 포함해서 총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1,801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네. 291명은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네. 전체 입건자 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2,111명과 아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구속자 수는 17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50명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서도 입건된 당선자들이 있나요? 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그런 형을 확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 등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교육감의 경우엔 전국 17곳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이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네, 기초 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이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거 사범 적발 유형 어떤 혐의들이 제일 많나요? 네, 이른바 가짜 뉴스라고 하죠. 거짓말 사범이 총 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전통의 선거 사범이죠. 군품 사범 18.2%, 여론조사 조작 사범 5.9%, 공무원 선거 개입 사범이 3.4% 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짜 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제일 많은 게 눈에 띄네요. 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선거 사범 입건 수는 단 2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 등 거짓말 사범은 총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가짜 뉴스 전담팀까지 꾸려서 발본 세곤에 나선 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본다면은 이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릴 만큼 인터넷과 또 SNS를 통한 가짜 뉴스 등 허위 사실 전파가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과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 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 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 일정 등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요.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수사와 기소에 만전을 기하고 선거 범죄를 뿌리 꽂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선거 사범은 아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 드루킹 특검 수사, 이거는 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별검사가 오늘 오후에 간단하게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원론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밖에 없다. 또 필요하면 조사를 하는 거고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해봐야 한다라는 것이 허 특검의 입장이었습니다. 허 특검은 관련해서 파견 검사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의견 정리는 끝났고 앞으로 임명될 특검보 수사팀장과 논의를 해서 파견 검사를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보는 연수원 19기 김대우 변호사 등 총 6명을 추천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까지 특검보 3명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모쪼록 그게 누가 됐든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적인 뉴스 이면에 대한 현직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분석. 이번 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용어도 조금 민망한 집사 변호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법무부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은 대한변협이 가집니다. 네. 대한변협이 징계를 한 경우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판단하는데요. 네. 이의 신청을 기각하기도 하고 징계를 더 하기도 하고 감경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법무부가 판단한 사항 중에 소위 집사 변호사에 해당하는 건들이 몇 건 나왔다는 건데요. 네. 뭐 1, 2년 차 고용 변호사 등을 시켜서 특정인을 뭐 37회, 뭐 굉장히 많은 횟수를 반복해서 접견하게 하고 뭐 월 37회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월 평균 640회 이렇게 접견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정직 1월로 징계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 37회면은 하루 한 차례 이상 접견을 했다는 건데 접견권에 제한 같은 거가 없나요? 네, 변호인 접견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뭐 횟수 제한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접견을 한 것에 해당하는데요. 37회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사람한테 월 평균 37회인데 다 해서 한 달에 640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하루에 20회 이상 뭐 넘게 접견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 건가요, 근데? 네, 그 이제 서울구치소든 어디든 네. 이렇게 가면 그 접견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변호인들도 대기하고 있고 또 피고인들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국선 전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구속 피고인이 많으니까 뭐 한 10명도 접견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뭐 몇십 명 할 수도 있는데 몇십 명 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접견을 하러 가면 한 1시간 정도 접견하면 꽤 길게 하는 네. 편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뭐 한번 접견하면서 한 1, 20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1시간 정도 접견하는 경우에도 그 피고인들로서는 접견 시간이 짧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라서요. 네. 그런 경우는 얼마나 접견을 형식 구체적으로 하는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거 뭐 몇십, 몇백 건 이런 거는 그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하는 사람은 길게 네. 하고 네. 뭐 만나서 잠깐 자 이거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듣고 돌려보내고 네.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통상 이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권 이게 가면은 보통 뭐 어떤 말을 하거나 뭐를 하나요? 원래 이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거는 헌법하고 예.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에 해당하긴 합니다. 네. 가면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소송과 관련해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할 건지 또는 뭐 그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의견은 네.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다음 재판 때 얘기를 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는 뭐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고인은 전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이번에 뭐 특정 프로야구 구단의 구단주와 관련해서 뭐 옥중 경영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네. 했고 또 뭐 재벌가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뭐 옥중에서 지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옥중에서 지시하고 경영하려면 일반적으로 면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는 시간도 제한이 없고 꽤 길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접견을 간혹 가게 되면 뭐 그 무렵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구속된 분들이 거의 변호인 접견실을 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뭐 일주일 전에 갔는데도 그 얼굴이 보였는데 다음 주에 가면 또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분들 왜 이러냐 하면 그 이제 구치소 안에 본인 방에 또는 뭐 여러 명이 있는 홍거 수용하는 방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일과 시간 중에 함부로 눕거나 뭐 벽에 기대거나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나와 있을 때야 뭐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접견실이 조금 더 시원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와 있는 건데요. 변호인이 있으면 이제 이런 권리가 좀 보장되니까 뭐 피고인들로서는 이걸 최대한 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구치소 유전무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뭐 변호인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권리 자체가 제한되기도 하고 실제로 나와 있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예를 들어 뭐 그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변호인 보고 자꾸 오라고 하기도 곤란하거든요. 네. 변호인 보고 자꾸 오라고 하는 사람은 수임료를 많이 줬거나 올 때마다 돈을 주거나 이러는 겁니다. 그냥 아주 노골적이고 참 듣기 안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이 그렇게 자주 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뭐 상담이나 면회를 하러 가는 건데 그 많이 간다고 해서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많이 간다고 해서 징계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변호인 접견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하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권리이긴 한데 계속해서 수사기간은 제한하려고 하고 변호인들로서는 이 권리를 확대하려고 하고 이런 싸움이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가면서 변호인 접견권이 조금씩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확보한 변호인 접견권을 그냥 가서 노닥거려주는 권리를 통해서 행사하고 이걸 변호인 접견권이니까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접견권이 보장받아야 되는 사람의 접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구치소는 변호인 접견실을 최대한 확보해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면 변호인이 접견 한번 하려고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분명히 별다른 이슈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노닥노닥거리고 있는 걸 보면 변호인들이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권은 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인데 방어권과 전혀 상관없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미명하에 행사하고 있다면 이건 당연히 제한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자꾸 법무부가 접견권 제한인지 아닌지를 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인들 스스로, 변호사들 스스로 자꾸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뭐 제도가 아무리 취지가 좋고 그래도 악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으면 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취지대로 좀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 10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킹을 당한 가상화폐는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코인레일이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예, 코인레일은 지난 10일 해킹 공격을 당해 펜디엑스, 엑스톤 등 9종의 가상화폐 36억 개를 탈취당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10억 원 상당의 펜디엑스 그리고 149억 상당의 엑스톤 등 총 400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해킹을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어떤 식으로 해킹을 당한 건가요? 네, 해커가 암호화 거래소 직원, 회원을 상대로 악성 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서 감염을 시키면 감염된 계정이 다른 팀이나 동료들에게 업무를 가장하여 2차 공격을 가하고 이로 인해 내부 시스템까지 침입하는 스피어 피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도 북한 공격자들로 추정되는 조직으로부터 코인레일 임직원들이 이런 공격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해킹 때문에 탈취당한 코인, 투자자가 이 코인을 되찾을 수는 있을까요? 예, 거래 동결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 동결 조치가 가능한 코인들은 회수가 가능한데요. 코인레일에 따르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유출된 코인들이 회수되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래 동결 조치가 불가능한 코인, 예를 들어 카이버, 덴트 등과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피해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해킹 피해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해킹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네트워크와 분리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을 구축한다든지 방화벽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영세하고 수수료 수익에만 열을 내면서 정작 중요한 보안에는 취약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피해를 당한 코인레일의 경우도 하루에 3천억 원대의 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자본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네, 일단 해킹은 벌어졌고요. 범인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해커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 가상화폐 공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상화폐 마일코인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마일코인을 추적하다 보면 해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외 공조수사 등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이루어진다면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해커가 잡힌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해킹 행위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 없이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접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유출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판례가 그 가상화폐에 대한 재물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추가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해커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큰 만큼 감옥행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 돈만 쫓는 게 아니라 고객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아들만 있고 딸은 없는 민법. 위기 아닌 위기, 위기의 민법 편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호불호를 떠나서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들과 딸, 자녀. 일상생활에선 그야말로 누구나 다 평범하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자만 있고 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우리 민법.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자와 여 얘기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좀 장황하지만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조항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제5항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 본에 관련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자만 있을 뿐 여는 없습니다. 민법에 자자만 있지 여자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요새 남녀 평등이고 아들, 딸 구별도 없고 오히려 딸이 더 좋은 세상인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없다면 여자도 같이 써야 되죠. 민법 다른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조항 1항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조항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등 자녀는 모두 그냥 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엔 적어도 자녀, 아들과 딸에 관한 한 여, 딸은 없는 셈입니다. 네, 그것은 아들 즉 남성이 인간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2차성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최근 등장하는 편파 처벌 등의 논란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자가 아닌 자녀로 표기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해 지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적.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015년 제출한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이 관련 민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폐기된 건 말도 안 되고 꼭 했으면 좋겠네요. 지난 8일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 법무부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자를 자녀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오늘 8월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개정안. 지난 8일 법무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민법 개정안 내용이자 방향인데요.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60년 만에 달라진 시대상과 현실을 반영해 대대적으로 손을 본 민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100이면 100명 다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하는 위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민법에도 이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익히 아는 위기와는 전혀 다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뜻의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 보시겠습니다. 위기의 민법.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싹쓸이 압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포털에서 선거와 위기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위기의 한국당, 위기의 보수 식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죽듭니다. 위기, 위험하거나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위기하면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들었어요. 리스크가 있는 상황 이렇게 들었어요. 민법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 조항입니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승역지, 지역권, 위기, 도통 무슨 말인지 뜻을 알면 아는 게 더 신기할 지경입니다. 일단 민법 해당 조항 위기는 맡길 위에 버릴 기자를 씁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맡기어버리고 돌보지 않음 정도의 뜻이 됩니다. 한자를 알아도 무슨 뜻인지 종잡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위말 위자에다가 포기한다는 기자인데 이런 건 안 쓰는데. 토지 소유권 등의 단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과 관계된 조항인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중개업자에게 해당 조항을 보여주며 이 위기라는 단어를 아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처음 보신 거? 네,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오는 8월 국회에 쉬운 우리말로 전면 개정한 민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법무부 담당 관계자도 이 위기가 무슨 뜻인지 어디서 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근데 그 단어의 유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라고 해도 조금 더 과해 보이지 않는 황당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이제라도 좀 알기 쉽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도주 안 한다고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우 전 수석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 보석 신청에 대한 단상입니다. 앵커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민정수석 신분으로 국정원을 시켜서 자신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석 신문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해보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늘 보석 신문기일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부에 한 말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발언에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함께 근무한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많이 남은 만큼 석방되면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다. 증거에 대한 인정, 부인, 인부를 밝히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직접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먼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끈도 줄도 다 떨어졌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힘이 남아있느냐는 주장입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선 검사를 23년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검사를 23년 한 법률 전문가답게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라며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의 법리적 문제점도 조목조목 거론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단지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이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만 단 청와대 영역 안에서는 관습법 국가였다. 검사가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갑자기 규정하고 형사처벌했을 때
이런 법에 따라서 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말입니다. 이혈령, 비혈령, 한마디로 검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억울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항변입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우 전 수석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23년간 했다던 검사 생활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우 전 수석으로 인해 억울함과 좌절감을 느꼈을 사람들이 없었을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는 식의 댓글들이 왜 줄줄이 달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말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우 전 수석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브리핑. 한국경쟁법학회가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한 한국경쟁법학회 학예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 정순영 기자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한국경쟁법학회 학예 학술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네,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쟁법에 관한 최고 권위를 자랑을 하죠. 한국경쟁법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인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인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오늘 학술대회는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 커뮤니티에서 최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총 3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는데요. 1부는 공정거래법의 실체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공정거래 행위 규율 체계, 그리고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편 방안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또 2부에서는 기업 집단 규제제도 개편 방안이 집중 논의가 됐고요. 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위원회 조직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진행이 됐던 3부에서는 사건 처리 절차 법제 개편 방안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일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현재의 상황보다 좀 더 넓게 잡아서 한 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40 이상, 또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개편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또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 지배적인 행위 역시 현행 상품 가격이나 용역을 대가로 해서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정도에서 상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정위 전속 고발권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네, 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에 고발이 있어야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해당 조항인 제71조 1항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전속 고발자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또 의무 고발 요청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전속 고발자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형사 제재 필요성이나 전문적인 필요에 따라서 전속 고발제를 선별해서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자진신고 시 면책을 해주거나 또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좀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면은 재량 면책을 해주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그리고 현재 국내 계열사로 되어 있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해외 계열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현행 자산 규모로 되어 있는 기업 집단의 지정 기준을 경제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한 이 밖에 다양한 그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7월 중에는 이 차원의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견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법 개편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상생을 위한 규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돈 10억엔의 위안부 문제를 팔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인데 국가와 법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재판인 것 같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정부는 10억엔, 우리 돈으로 110억 원 정도를 받고 위안부 문제를 더 거론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합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이 당시 한일 정부의 자평입니다. 그러나 당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10억엔의 위안부 문제를 팔아넘긴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2016년 8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소송 근거는 지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건 피해자 기본권 침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는 한일 양국 사이에 중재위원회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3국을 활용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 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는 것이 당시 헌재의 판단입니다. 부작위, 즉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가역적 합의를 해 위헌적인 부작위 상황을 영속화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소송 취지입니다. 2015년 한일 합의에서는 약간 배상 청구권, 법적 책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저희가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본안 판단에선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가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굴욕적 위안부 합의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아주 좁게 인정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좀 부각시켜서 정부의 외교적 행위든 재량 행위든 간에 이런 인권 피해를 받으신 할머니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어떤 애초 12명으로 시작한 이번 소송은 지난 1년 10개월 사이 김군자, 안점순 두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망하면서 원고는 이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언제나 그렇듯 시간은 일본 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70년 넘게 켜켜이 쌓였던 한에 비해 오늘 재판부의 선고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 특별기획 판결로 있는 헌법. 이번 주는 한반도 신대탕트 시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 6.13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여는 건 북한 정권 수립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모쪼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관련해서 오늘 판결로 읽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입니다. 일제시대인 1937년 3월 17일 강원 화천군 상서면에서 태어난 A씨가 있습니다. 6.25 전쟁 통해 부모님을 모두 잃고 10대 초반에 천의 고아가 된 A씨는 이후 북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24살이던 1960년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중국에서 살던 A씨는 한국과 중국의 왕래가 다시 막 시작되던 1992년 9월 한국계 중국인 남편과 함께 중국 여권에 30일짜리 단기 방문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며 억척스레 돈을 벌던 A씨는 1993년 11월 황망한 일을 겪습니다. 함께 갓난을 나누던 남편이 술 취한 사람에 폭행당해 사망한 겁니다. 그 후 어찌어찌하다 A씨는 고향인 강원도 화천에서 숙모와 사촌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편도 잃고 혈혈 단신이 된 북한 국적의 A씨는 고향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가 귀순 의사를 표시합니다. 우리 수사당국은 그러나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A씨를 중국인,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강제 퇴거 명령, 즉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됐는데 핵심 쟁점은 A씨가 외국인이냐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문입니다. 일단 관련자 증언 등에 의하면 A씨는 1977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해외 국민증을 발급받았고 1987년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중국인이 아닌 북한 국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뇌물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여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상 논점은 이제 하나로 압축됩니다. 북한 사람인 A씨를 외국인이 아닌,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선 국적을 취득한 A씨는 1948년 7월 17일 재헌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전제에 의해 재판부는 설사 A씨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A씨가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정은 A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치 못할 사이로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중국에서 살았지만 A씨는 여전히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해당 법원 판단이 95년에 내려졌으니 이후 20년도 더 넘게 흘렀습니다. A씨가 고향 화천에서 한평생 고단했던 삶을 내려놓고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A씨의 인생사에 비극을 낳았던 씨앗이자 원천, 6.25 한국전쟁,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전향적인 결과들이 나오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이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판결로 읽는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국가인권위는 계약직 조사관 강모 씨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 씨를 해고합니다. 이에 반발해 육모 인권위 조사관 등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는 피켓 등을 들고 인권위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언론 기고와 인권위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위 조치를 비판합니다.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 행위 등을 했다며 6조사관 등 11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품위 유지 의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 당시 인권위의 징계 사유입니다. 이에 6조사관 등은 해직된 계약직 동료를 위하여 점심시간에 1인 시위 등을 벌인 게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되냐며 인권위를 상대로 정직 처분 등 징계 취소 소송을 냅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6조사관 등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합니다. 원고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릴레이 1인 시위, 언론 기고, 내부 전산망 게시, 피켓 전시 등 집단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국가공무원법이 금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고 1, 2심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고 언론 기고가 일과 시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행위가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1, 2심이 있다고 본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위는 없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인 시위 등의 동기나 목적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언론 기고에 대해선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은 행정조직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출직과 직업 공무원은 위치나 신분 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정신에 있어선 한치도 다름이 없을 겁니다. 광역지자체장부터 일선 시군구 의원까지 어제 당선되신 분들 인권과 정의, 상식의 잣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유권자와 시민을 위한 공복이 되어주시길 바라봅니다. 판결로 있는 헌법이었습니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교통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 통상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라면 사람을 치거나 하는 등 인피 사고가 아닌 경우 음주운전만으로 회사를 잘리기까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드문 일이기도 한데요.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 정당한 걸까요? 과도한 걸까요? 오늘의 판결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관련한 판결입니다. 경찰관 A씨는 2016년 7월 동료 경찰 송별회 등을 이유로 회식을 세게 한 모양입니다.
회식만 하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사단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쯤 자신의 차를 운전해 집에 가던 A씨는 도로 옆 주유소 간판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1%,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거기다 사고 당일 A씨는 소속 파출소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의무 위반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날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강등 처분으로도 충분하고 해임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는 자신의 사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 크다며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A씨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이고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이기에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오늘 전직경찰 A씨가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게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 그게 뭐가 됐든 하고 난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애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술이든 뭐든 어느 순간 무엇 때문이든 이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게 문제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